자, 이번 시간에 다룰 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그 8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조사론과 함께 통상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 과목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학습량을 좀 더 많이 상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별주의 정책,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내용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내용일 텐데요. 자, 이건 직접 묻지 않고 다른 개념들과 여러 가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선별주의, 모든 국민 대상, 선별이 골라낸다는 얘기인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자, 두 번째 선별주의, 간편한 행정 업무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간편한 행정 업무에 대한 것은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도울 사람들을 골라내야 될 텐데 자산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그러면 월 50만 원 정도, 그러면 골라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통장으로 다 보내주면 됩니다. 간편하게 되죠. 보편주의를 하게 되면. 자, 보편주의, 빈곤의 덫 유발인데요. 이것은 선별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빈곤의 덫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골라내서 돕는 것.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별주의입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일정 이하만,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만 돕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의) 소득을 벌게 되면 국가에서는 30만큼만 도와주게 됩니다. 전에는 50을 도와줬었는데 간략한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20만 원을 벌게 되면 열등초의 원칙에 의해서 20은 제외하고 30만 도와주게 되니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 빈곤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 20만 원을 벌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더 20만 원만큼 더 벌게 됐지만 많은 빈곤의 경우가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면 의료보호도 같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더 번 것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 커지게 된다면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빈곤의 덫인 셈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셈이죠.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약간 더 버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을 빈곤의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별주의 때문인 겁니다. 3번도 틀렸고요. 보편주의로서 사회적 통합의 효과, 이것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 옳게 연결된 것.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것. 자,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것이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이죠.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와 연구자의 유형이 옳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매번 시험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티트머스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한 것인데요. 학자까지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림링거입니다. 티트머스가 아니었고요. 미슈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는 게 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턴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 국가로 구분하였는데, 자, 퍼니스와 틸턴은 이게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했었죠. 거의 모든 책들이
이 학자와 이 그 유형을 나열할 때 첫 번째를 가장 낮은 단계 복지, 그리고 마지막을 가장 사회민주적인 복지국가, 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적극적 복지국가 그러면 복지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이 보장, 그리고 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고는 합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하자면 결혼에 적극적인 젊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연애에 적극적이다. 그 말은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국가는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이긴 한데 그냥 관심 정도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복지는 못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조지와 윌딩은, 자, 이것은 이제 틀렸고요. 조지와 윌딩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인데요. 자, 이렇게 구분한 학자는 서본인데요. 이것이 이제 책마다 터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대어본,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펠링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TH 발음이어서 그렇습니다. BORN인데요. RN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TH 이 발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어서 이 서본인데 이거를 터본이라고 쓰기도 하고 서본이라고 쓰기도 하고 대어본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외국 학자라 표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 학자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복지국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윌린스키와 르보는 선발과 후발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제도적과 자녀적, 뭐 이렇게 구분을 한 학자이지요.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 조건으로 합니다. 아무리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복지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 한도의 생활 보장에 두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평등을 추구한다. 인데 이것이 적절치 못합니다. 이것은 기업과 니은과 이것은 이 정답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회평등이라고 통상 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개념이 학자 간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상당히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는 혼동을 가져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시험을 기준으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학문적인 내용을 떠나서 통상 이야기할 때 그 절대적 평등, 그리고 두 번째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 평등.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주로 합의된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절대적 평등을 이제 그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자, 결과의 평등이라고 더 대표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절대적 평등 또는 수량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기회평등을 대개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 부정적이란 말이 아니고 기회는 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기회만 준다고 해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결과의 평등,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절대 수량, 결과 평등 동일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활 조건을 갖는 것,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대개 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뭘 비례로 하는가? 통상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욕구나 필요, 능력, 기여. 여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기여에 따른 비례적 평등인 건데요. 비례적 평등을 다른 말로 형평, 공평. 역시 엄밀히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시험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동의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례적 평등은 형평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추구하냐 하면 욕구와 필요, 능력, 기여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많이 기여하면, 능력이 많으면, 욕구가 많으면 더 많은 배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결과가 이것은 그냥 기회만 준 겁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회만 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제가 꼭 구분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 하면 1번과 2번, 3번 이렇게 구분했을 때 2번, 3번은 대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번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 기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분한다는 얘기는 기여를 더 많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한다라는 말이어서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경제정책과 연결되고 대개 사회복지정책과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영리기업에서 영업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월급 받는 것, 뭐 그런 셈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자, 기여가 많다는 얘기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자면 기여금을 많이 낸 사람, 즉 많이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많이 받는다. 그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비례한다는 얘기, 그게 평등에 해당하고 형평과 공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등처우와 관련돼서 이 비례적 평등의 열등처우가 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여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즉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근로를 하지 않고 국민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의 수급의 정도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면 공평, 형평, 비례적 평등의 기여에 의한 비례적 평등이 어긋난다.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열등처우에 관련된 원칙으로서의 해당하는 예인데, 자, 문제는 이제 욕구와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욕구가 높으면, 필요가 많으면 더 많은 배분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이것과 어떤 면에서는 상충됩니다. 저 비례적 평등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중증 장애인, 거동이 전혀 어려운 와상 상태인,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인, 팔을 움직이기 어려워서 그런 상태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능력이 많지도 않고 기여한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그것이 욕구와 필요에 의한 그게 비례적 평등이고 그게 형평이고 그게 공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욕구와 필요에 의한 것, 능력에 의한 것, 기여에 의한 것인데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게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비례적 평등 안에 포괄된 개념이다.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다르게 배분, 비례적으로, 또 능력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다르게 배분, 기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다르게 배분하는 것. 이건 똑같이 배분하고 이거는 배분에 관심이 없어요. 기회만 먼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국가의 적절한 건 일단 비례적 평등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자, 이게 학자마다 상당히 분분한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 비례적 평등에서 욕구나 필요,
능력과 기여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똑같이가 아니라 다른 비율로 비례적으로 프로포셔널하게 배분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배분적 정의인 셈입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한다. 능력이나 기여와 관련이 없이 중증 장애인에게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분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정답은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 리을만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